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채널 머니센스입니다.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보다 3배 더 부자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가 너무 막강해서 미국 정부가 당신 하나를 잡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존 디. 록펠러는 이 모든 걸 실제로 겪은 인물입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재산은 미국 전체 경제 생산량의 5%에 달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380조 원. 네, 380조요. 감도 안 오죠? 그의 부의 원천은 바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름 한번 잘 지은 회사였습니다. 전성기 때 이 회사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그냥 독점도 아니고 시장 그 자체였죠. 보통 이런 재벌 가문들은 3대를 못 간다는 저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3대째에 이르면 원래 재산의 10% 정도만 남는 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 가문은요? 7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건재합니다. 오늘 이 록펠러 가문의 절대 꺼지지 않는 부의 비밀을 파헤쳐보면서 여러분의 금융지능과 부의 그릇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테크 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100년 전 부와 권력의 동의어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 존 디. 록펠러. 그는 1839년 뉴욕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소년이었죠. 훗날 미국을 뒤흔드는 거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좀 그랬거든요. 윌리엄 에이버리 록펠러. 이 아버지는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만든 수상한 약을 파는 돌팔이 의사 행세를 했죠. 그의 진짜 삶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는 거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행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말을 훔치는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어떤 인물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존 록펠러. 그가 보고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존은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시골 학교에 1년에 몇 달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장작을 패고 칠면조를 키우는 등 농장 일을 도왔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냥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두 번째 시선을 주지 않았죠. 바로 이 평범함이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격리보조로 취직했는데 일당이 고작 50센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최저시급 알바죠. 하지만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고 그 돈을 종잣돈 사마 사기꾼 아버지에게 돈을 빌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무려 10%의 이자를 받아냈다고 하죠.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은 돈으로 1859년 록펠러는 친구와 함께 농산물과 석유를 거래하는 중개회사를 차립니다. 바로 록펠러 앤 클라크.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석유 산업이 막 폭발하던 시기, 즉 골드러시가 아니라 오일러시 시대였거든요.
그가 정착한 클리블랜드는 유전과 가까우면서 교통망이 좋아 정유 산업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거죠. 1863년 사업은 번창했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정유 공장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보통의 성공 스토리라면 두 시골 소년이 힘을 합쳐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흘러가야겠죠? 하지만 록펠러의 이야기는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공장을 세운 지 불과 2년 후 록펠러는 첫 번째 동업자였던 클라크를 가차없이 내쫓아버립니다. 그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인 거죠. 이미 어린 나이부터 그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영입합니다. 화학자 세뮤얼 앤드루스와 백만장자 스티븐 하크니스가 소개해준 헨리 플래글러. 이 조합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치밀한 자금 관리와 전략적 비전, 그리고 플래글러의 천재적인 조직 관리 능력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죠. 그리고 마침내 1870년 그의 나이 불과 31살에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바꿀 회사가 탄생합니다. 바로 스탠더드 오일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전략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다른 사람들이 석유 시추, 즉 땅 파서 기름 찾는 도박에 뛰어들 때 그는 정유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널뛰기 하지만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건 비용이 안정적이고 꾸준히 돈이 되거든요. 이건 마치 복권방을 차리는 게 아니라 모든 복권 판매소에 인쇄기를 독점 공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소에 거의 편집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고 그들은 이윤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강철 엔진이 되었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순물이 많아 쓸모없다고 버린 산성유까지 헐값에 사들여 연구팀을 닥달의 불순물 제거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쓰레기가 그에게는 황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서움은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점이라는 개념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1872년 단 3개월 만에 클리블랜드에 있던 26개의 경쟁 정유사 중 22개를 인수하거나 파산시키거나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시장 가격에 회사를 팔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한 가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스탠더드 오일의 비열한 압박이 있었죠. 스탠더드 오일은 거대한 물량을 무기로 철도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어 운송비를 파격적으로 할인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도저히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죠. 이건 마치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결국 경쟁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죠. 대중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당시 신문 만평에는 스탠더드 오일이 문어 괴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 문어의 다리는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해운, 심지어 백악관과 의회까지 뻗어 있었죠.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반독점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34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강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석유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록펠러는 56세의 나이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강제 해체는 록펠러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당시 한 기자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져버린 그의 모습은 그가 저지른 냉혹한 행위들에 대한 대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그의 인생에서 거대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건강까지 무너지자 그의 생각도 바뀐 거죠.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선 사업입니다. 1913년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는 그의 비즈니스 제국이 자선 제국으로 변모하는 신호탄이었죠. 재단은 공중보건, 교육, 과학연구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와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뇌수막염과 황열병 같은 질병의 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현대식 의과대학을 세우기도 했죠. 그의 기부는 단순히 돈만 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세계적인 질병 퇴치 캠페인을 벌였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인 녹색혁명의 핵심 후원자였는데 이 혁명으로 약 10억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때 록펠러 재단이 해외에 지원하는 돈이 미국 정부의 원조 금액보다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전성기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게 순수한 선의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이미지 세탁과 절세 전략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순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자선 활동이 인류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도 록펠러 가문은 어떻게 지금까지 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가문의 모든 자산, 투자,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하나의 회사 같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취소 불가능 신탁이라는 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산을 가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고에 넣어버리고 후손들은 함부로 원금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대신 금고에서 나오는 이자나 정해진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 세금, 소송,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멍청한 후손이 나타나 재산을 탕진하는 비극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포수 전략이라 불리는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전략도 사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손주들 이름으로 거액의 종신보험을 들어놓고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의 소유권이 세금 없이 손주에게 넘어가는 방식이죠. 이런 치밀한 시스템 덕분에 록펠러 가문의 부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세대를 거쳐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문의 영향력은 정치계에서도 막강했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록펠러 가문 사람이 미국의 고위 정치직을 차지하지 않은 해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상원의원, 주지사 등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했죠. 록펠러 재단 역시 때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단이 프랑스의 경제와 교육 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록펠러 재단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과 함께
전 세계 보건 및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이런 거대 재단들이 운 같은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고 이윤 중심의 해결책을 강요하며 심지어 국제기구에 자기 사람을 심어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도 제기되죠. 자선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제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존 D. 록펠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규칙 안에서 모든 기회를 냉혹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의 대가였고, 그 규칙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규칙을 바꾸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선 사업은 교육, 과학, 공중보건을 재편하며 긍정적인 유산을 남겼지만 그 유산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고 구축한 독점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준 인물.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의 본질은 무엇이며 성공의 대가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록펠러의 삶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